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봤고요. 이제 좀 잔챙이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보통 중요한 걸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들을 많이 다뤘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22페이지 할 차례인데 제가 드린 게 26페이지가 끝이니까. 자, 그럼 22페이지의 재고자산 쪽을 볼게요. 그리고 지금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건데 1페이지를 아마 안 보셨을 텐데 이제 틈틈이 좀 1페이지 보시면서 그냥 내가 뭐 배웠나 이 정도는 참고하셔야 돼요.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1페이지를 아무것도 모를 때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보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 봐도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는 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산. 그럼 이걸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유동자산의 정의는 알려드렸죠. 유동자산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지금 현금이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현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현금이거나 내년까지 현금이 될 것들, 그리고 내후년 이후에 현금이 될 것들은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빼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당좌자산, 재고자산이에요. 이게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필요할 거라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고자산은 지금 이제 할 거거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얘는 패턴이 좀 쉬워요. 왜냐면 팔려고 모아놓은 애들이거든요. 팔려고 모아놓은 애들. 판매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 안 어렵죠? 그냥 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재고자산인데, 그러면 당좌자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동자산 그룹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재고자산 빼고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완전 개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뭐 단기매매 증권 있었죠.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단기 1페이지. 지금 한번 정리하고 보려고. 이제 많이 배우셨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1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은 뭐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재고자산은 그냥 한번 보시면 원재료, 상품, 제공품, 제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공품은 그냥 덜 만들어진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재고자산은 그렇구나 하는데, 당좌자산 보시면 일단 맨 윗줄은 제일 중요한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얘네들이 이제 현금 친구들이에요. 어차피 셋 다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로 가보시면은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나름 정리해 놓은 건데, 두 번째 줄은 수취채권이죠. 기억나시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돈으로 바뀌는 애들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단기대여금까지 끊으셔야 되는 거긴 한데,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하면 이게 수취채권이었죠. 그리고 선급금이랑 미수수익은 사실 얘는 채권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형식상으로 채권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제가 써놨는데 괄호 쳐놓은 거 있죠. 얘는 차감계정이거든요. 그 차감계정 배우셨죠?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설정해가지고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간접 차감을 시켰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보면은 미수수익, 선급비용 뭐 이런 애들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수수익이랑 선급비용, 지금 얘 때문에 우리 애 먹고 있는 거죠. 시험마다 제가 내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 밑에 유동부채로 내려가 보시면, 유동부채로 가보면은 여기는 안 넣어놨네. 왜 안 넣어놨지? 여기 좀 적어두세요. 유동부채 빈칸 있죠, 오른쪽에. 여기 선수수익이랑 미지급 비용. 다 적어놨네?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이거
이번 문제 세 번째 줄에 선수 수익이랑 미지급 비용 있죠. 얘 둘이랑 당좌 자산의 선급 비용이랑 미수 수익 이렇게 네 개 있죠. 이게 그 12월 31일에 그 이자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전부 다 1년 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대충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배우셔서 눈에 익잖아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그냥 그룹핑이 이렇게 돼 있구나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 당좌자산은 잡탕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고자산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수업에서는 이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엔 주제별로 바꾼 거예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 이제 22페이지로 가서 재고자산을 볼게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제로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회계 자체에서. 근데 이론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론 문제, 이론 공부할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계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니까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이렇게 돼 있죠. 관세. 상품을 사느라 관세를 내고 있네요. 관세는 그냥 참고로 나중에 그 수입할 때 메인 매출 점수에도 또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뭐 재료 같은 것들. 우리나라 자원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수입을 하면 세관을 통과하고 물건을 주거든요. 주인한테. 그러면 이때 관세를 내는 거죠. 세관한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관세는 어떤 느낌이냐면 페널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국내 물건을 안 사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느냐, 그럼 이 세금을 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기는 벌금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거 상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 관세 안 내면 물건 못 받거든요. 관세랑 부가가치세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는 상품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금을 내는 건데 관세는 부가세가 또 안 붙습니다. 이거는 수입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부가세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만 보죠. 관세를 내야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답 보시면 상품으로 돼 있죠. 취득 부대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칙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면 제가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엄청 강조했었던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자산 중에서 딱 두 개 있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이냐 그게 아니냐 그 외 딱 이 두 개로만 뺐죠. 그럼 이렇게 이걸 구분했던 이유가 취득 부대 비용 있죠. 취득 부대 비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일하게 예외였죠. 원래는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다 더하는데 얘만 따로 뺐죠. 그래서 500번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얘만.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면 그 외에 해당한다면 전부 다 자산의 부채입니다. 자산 더하기.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상품이라는 자산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 안 내면 세관장이 나한테 물건을 안 보내줘. 그럼 관세 꼭 내야만 상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럼 이거 단기 매매 증권 아니죠. 그 왜죠? 그럼 자산에 더하는 겁니다. 상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라고 하면 답이 원재료가 되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게 원재료면 원재료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로 바꿔볼게요. 관세를 운반비로 바꿔볼게요. 똑같죠? 운반해야 갖고 올 거 아니야 나한테. 하역비도 똑같고 보험료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가지려면 이 돈을 꼭 내야 되나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럼 내야 되면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이게 끝이네.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1번이랑 2, 3, 4, 5는 같은 문제거든요.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1번은 이거 한 문제로 가름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관세 말고 운반비, 하역비, 보험료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이면 다 더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2, 3, 4, 5는 보니까 자주 나오는 유형인 것 같네요. 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5만원, 시가 8만원 돼 있죠. 그러면 이 제품이라는 자산을 여러분이 취득했으니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품은 어떻게 취득했냐면 제조했겠죠. 그래서 제품 옆에 원가는 제조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상품이면 어떻겠어요? 상품이면 그 원가는 매입 원가였을 거예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이 원가 5만 원은 뭐 원가 회계를 거쳐서 한 개 만들 때 5만 원이 들었다고 우리가 결정을 낸 겁니다. 그러면 원가를 정했으니까 매가를 정하겠죠. 그래야 이익이 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8만 원에 팔기로 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직원한테 그냥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 부분에서 좀 논리가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품이 5만 원짜리가 나갔죠? 자산 감소라고 써주세요. 자산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처음 보는 회계 처리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파는 건 많이 해봤었거든요. 파는 건 아시죠? 제품 매출 적었던 거. 그러면 이거를 팔 때를 원래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팔 때.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 하고 부가세는 일단 없는 걸로 할게요. 안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그럼 팔면 얼마에 팔죠? 8만 원에 팔아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원래 해야 되냐면 이걸 그냥 현금 받고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붕괴는 뭐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만 했었거든요. 원래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은 원래 따로 안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8만 원을 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8만 원을 버는 거냐면 5만 원을 써서 8만 원 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하나 만드느라 5만 원을 썼잖아요, 지금. 그 결정체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5만 원짜리를 주고 8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 5만 원 줄고 8만 원 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회계는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8만 원을 벌었고 순자산이 8만 원 증가했으니까 그럼 그때 얼마 썼어? 물어보니까 5만 원 썼죠? 얘를 비용 처리해 주거든요. 그게 매출원가예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설명 때문에 필요한 논리라서. 자, 제가 원가를 따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가, 쓴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8만 원 벌었죠? 이건 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8만 원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8만 원 생겼어요. 그럼 회계가 물어봐. 너 이거 팔아서 8만 원 벌었네? 그럼 이거 8만 원 벌면서 얼마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매출원가인 이유는 이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위해서 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붕괴를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근데 논리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래야 순자산이 3만 원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8만 원 늘고 비용 5만 원 늘어서 이익이 3만 원 남는다. 한 개 팔 때마다 이익 3만 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하진 않아요.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팔면 5만 원짜리가 나가고 8만 원이 들어오죠. 팔면 5만 원 주고 8만 원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직원한테 주죠. 그럼 위에 붕괴는 없죠.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날라가야겠네요. 판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판 적이 없으니까 제품 매출이 없죠? 그럼 매출 원가도 있을 이유가 없겠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안 벌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순자산만 5만원 감소한 거죠. 그럼 일단 비용인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왜 줬냐 이거죠, 직원한테? 직원 그냥 뭐 생일 선물로 줬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나오는 거예요. 직원을 위해서 썼다. 그럼 직원 소속 봐야 되죠? 제조부니까 500번 복리후생비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제품이 원가로 나가죠? 왜냐면 이거 들어올 때 5만원으로 들어왔는데 8만원으로 나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5만원 나가고 제품 매출을 따로 8만원 적어주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제품이 8만원 나가면 붕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만원으로 왔는데. 자, 그래서 원가랑 시가랑 같이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시가를 안 쓰는 거겠죠? 5만원짜리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적요8입니다. 적요8. 보통 이걸 안 써서 틀리거든요. 타 계정으로 대책. 원래 이게 논리가 조금 그 프로그램 특성이랑 있는데 지금 하기에는 너무 효율이 안 좋아서 그냥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적요라는 거는 그 실제로 여러분이 붕괴 찍을 때 그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이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직원 선물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내용 탕비실 과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복리후생비 하나로 하면 너무 관리가 좀 두루뭉술해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따로 또 적요를 적어서 뭐 탕비실 과자, 직원 선물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적요를 써라 라고 하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냅니다. 재고자산의 적요8. 딱 이것만 냅니다. 적요. 그럼 이걸 언제 쓰냐면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자산이 목적이 판매라 그랬죠.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라인을 나눴을 때 상품 원재료, 요거는 살 때 우리가 상품 원재료 샀었죠. 그리고 팔 때는 뭐 제품, 상품 이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이 덜 만들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서 그걸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뭐 제공품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논리상. 그러면 얘네들은 사온 애들이고요. 상품 원재료는 사온 애들, 얘네들은 상품을 또 적었네. 제품 제공품만 있으면 돼요. 얘네들은 내가 만든 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목적은 다 똑같죠. 판매 목적이죠. 근데 이 재고 자산을 무조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팔았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죠. 지금처럼. 그때 써줍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냐? 판매 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매가 아닌데 재고 자산을 줬을 때. 그러면 이때 그 제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인 거죠. 제품도 올 수 있고, 제공품도 올 수 있고, 원재료도 올 수 있고, 상품도 올 수 있고. 이 4개밖에 안 돼요. 적요8이 나오려면. 이유가 얘네들은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래요. 목표가 구체적이라서. 그러면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뭐 이런 거 제품 줘도 좋아하지만 뭘 줘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현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현금 5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현금은 목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많으면 좋은 거죠, 현금은. 그럼 이때 현금 5만원 주면 적요8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현금은 본래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재고자산은 어때요? 본래 목적이 매출이죠. 근데 안 팔고 직원 줘버렸죠. 그럼 적요8.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냥 우린 답만 일단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써있죠? 공급 의제. 이걸 여러분이 뭐 언젠가 배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진도에 넣진 않을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급 의제라고 했을 때 의제라는 말 있죠. 요게 간주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주 공급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이 써두세요. 공급 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간주 공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간주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알고 계시면 좀 법 공부할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를 B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의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A를 B로 간주하겠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A는 B가 아닙니다. 원래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A는 B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둘이 같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A는 B가 됐어요. 이건 절대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간주 공급이다. 공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간주하겠다 그러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나보고 오더니 물건 판 건 아니네? 아니야. 근데 너 이제 간주 공급이야. 그러면 우린 물건 안 팔았죠? 근데 물건 판 게 된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내라고 뜯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논리를 좀 설명드리면 2번 문제 보시면 원가가 5만 원이에요. 이거를 자, 상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부가가치세 논리가 좀 필요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A라는 회사인데 상품을 5만 원에 사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제품은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하고 상품을 5만 원에 살 때 우리가 5만 원만 내나요? 5천 원도 같이 냈겠죠. 그리고 명목상은 상품을 사왔잖아요. 그러면 국세청도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5천 원을 돌려주면 이걸로 더 비싸게 팔아서 나한테 부가세 더 많이 갖다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야 남는 장사죠. 그러면 국세청이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얘가 물건을 5만 5천 원에 살 때 5천 원을 돌려주고 5만 원에 사게 만들었죠? 그리고 얘가 8만 원에 파는 걸 기다리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를 더 걷어요? 8천 원을 더 걷어서 나한테 주는 그림이야. 빅픽처죠? 5천 원 돌려주고 8천 원 먹기 3천 원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이루어졌죠 지금. 5만 원에 샀다고 하면 그럼 부가세 5천 원은 돌려받은 거예요. 별말 없으면.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국세청은 기분이 어때요? 뭐야 이거 5천 원 돌려줬는데 왜 8천 원 안 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억지를 부려요. 너 물건 판 건 아니네? 근데 이거 간주 공급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8천 원 내놓으라고. 너 그거 원래 8천 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 8천 원이 붙어야 돼요. 논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문제도 나오긴 하니까.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8천 원 이게 원래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국세청은 손해 안 보죠? 자, 그럼 얘가 원래 얼마예요? 5만 8천 원짜리지. 직원한테 5만 8천 원 준 셈이 되잖아요. 너 때문에 8천 원도 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부할 때도 부가세 내야 돼요. 기부할 때도 부가세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정상이니까 얘가 단서를 달아놨죠.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쉽게 만들어 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이 문제도 원래 많이 나옵니다. 세무 2급에.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구매한 상품을 소모품으로 사용했다. 여기 돼 있죠.
그럼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 원이고 판매가는 12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구매가가 매입 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을 원가로 제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올 때 90을 사왔죠. 그럼 이 소모품이 없어지면 90만 원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상으로 봤을 때 상품을 팔려고 사왔는데 안 팔았죠. 근데 없어졌죠. 조교팔. 안 팔았는데 없어졌으니까 조교팔. 자, 그리고 차변을 보시면 이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이것도 앞에서 배웠는데 소모품을 그럼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나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품 B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자산도 써주세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면 소모품이죠, 그냥. 왜냐면 이건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간주공급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얘는 3번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원래 해당이 안 돼서. 그다음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은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 제품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 옆에 보시면 3,250만 원 장부가액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2번이랑 3번 문제 풀면서 원가를 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원가를 빼야 된다고. 근데 장부가액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장부가액이 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쓴 돈 있죠. 그 쓴 돈을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이 장부가액에다가 제조원가라고 써두시면 돼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을 만드느라 3,250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3,250 이렇게 써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곧 제조원가겠지. 상품이면 매입원가일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갖고 있었는데 불에 타버렸죠. 그럼 일단 대변에 제품을 빼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안 팔았죠. 조교팔. 그러니까 안 팔기만 하면 다 적는 거예요. 다.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패턴 보여드리려고 문제를 좀 많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기만 하면 된다고. 뭐든 간에. 그리고 차변에 보시면 재해손실로 써있죠. 900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영업에 필요한 손실이 아니죠. 그래서 900번 영업의 비용으로 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품을 사면은 제품은 살 수가 없어요.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샀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려고 원재료를 샀을 때 부가세를 돌려받은 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부가세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지금 창고에 제품 다 탔는데 와가지고 어이구 어떡해 근데 부가세 내야지. 그럼 너무 좀 현실감 떨어지죠. 그러니까 4번도 부가세를 걷진 않아요. 재해손실이니까. 그러니까 2번은 지금 직원한테 준 건 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5번이랑 좀 연결해 주시면 아니다. 5번 그냥 볼게요. 빼놨네 어려운 문제를. 자, 5번 문제 보시면 판매용 제품 원가 2천만원, 시가 3,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없어집니다. 원가로 2천만원. 안 팔았죠? 조교팔. 그리고 얘는 기부금이잖아요. 얘도 참고로 900번입니다. 아, 이쪽에서 하는 게 말이 되겠네. 그 기부를 현금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5번 문제를 만약에 현금 2천만원 기부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2천만원 나가잖아요. 그럼 거긴 저교팔 안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기부하면 저교팔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저교팔은 재고자산에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하면 딱 두 가지 패턴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근데 그 1번의 관세는 이제 나왔는데 운반비는 왜 여기 없냐면요. 그 우리가 운반비 낼 수도 있잖아요.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점포에 써야 돼서 그건 그쪽에서 배울게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 이렇게 받고 뒤쪽에 하나 주제가 더 있습니다. 23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재고자산에서 결산입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취득 부대 비용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적용할, 세 번째가 기말. 그러면 6번, 7번, 8번이 이렇게 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뒤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수동결산 플러스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한 문제인데 두 번 해야 돼요. 좀 중요한 문제겠죠. 틀릴 위험이 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시면 원재료랑 제품이랑 상품이랑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취득 단가가 1,500원이에요. 그리고 장부상 기말재고를 보니까 6,500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부의 기말재고가 6,500개인데 원재료가 그 옆에 보시면 실사한 기말재고 써있죠. 그러니까 장부에 6,500개 써있어서 그거 믿고 창고에 갔거든요. 근데 세보니까 6,2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300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빠진 걸 감모라 그럽니다. 수량이 줄어든 걸 감모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감모손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얘는 정상감모라고 써있죠. 그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정이 있나 봐요. 정상감모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 얘는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가보시면 취득단가는 뭐 그렇고 장부상 기말재고랑 실사 기말재고가 똑같죠. 그럼 얘는 줄어들지 않았네요. 늘어날 리는 없겠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 가보시면 만원짜리 만원에 사왔는데 장부에는 1,500원이 써 있었으나 가보니까 1,000개밖에 없다. 500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는 비정상감모라 돼 있죠. 그러면 원재료는 정상감모, 상품은 비정상감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답만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상감모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옆에 써주세요. 정상감모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감모는 하겠죠? 비정상감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정상감모라서 안 하고 제품은 감모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고 상품은 비정상감모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줄었는지 생각해보면 500개가 줄었죠? 500개가 만원짜리가 500개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환율하는 것처럼 500 곱하기 만 해서 줄이면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이 상품 500만원 대변에 적습니다. 취득단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적용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엄청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써있는데 얘 900번이라고 써주세요.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약간 재해손실이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수동결산입니다. 그래서 그 답에 보시면 1번 일반전표 입력, 2번에 결산자료 입력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하는 그 붕괴는 수동결산인 거예요. 자, 그럼 수동결산 하나 했죠. 비정상감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 이게 자동결산인데 이제 답을 한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에 1,000만원 써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1,000개 곱하기 만원. 1,000개 곱하기 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밑에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6,200개 곱하기 1,500. 그 930만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세 번째 거는 제품 350 곱하기 15,500 이렇게 각각 써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인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비정상 감모를 찾아서 감모액을 찾아야 돼요. 그럼 감모액은 장부랑 실사랑 차이가 되겠죠. 당연히 장부가 많습니다. 그래야 줄어든 거니까. 그럼 그게 500개죠. 그래서 500개 곱하기 만원을 줄였죠. 줄어든 걸 찾았으니까.
근데 밑에 결산자료 입력에는 뭘 적어요? 실제 갖고 있는 걸 적었죠. 그러니까 원재료로 상품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 상품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상품이 1,500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500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500개가 없어졌다라고 붕괴를 찍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붕괴 있잖아요. 붕괴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돈 플러스, 돈 나가면 돈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지금 재고자산이 500만 원이 빠졌잖아요. 500개가. 그러니까 500 곱하기 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된 거죠. 나 500만 원 줄어들었다고. 감소량을 지금 적은 거죠. 감소량. 그러면 1500개에서 500개가 줄었으니까 실제로 1000개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그냥 적는 거예요. 나 1000개 있다. 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은 그냥 적는 겁니다. 잔액으로. 그러니까 얘는 잔액으로 적어주는 거고 얘는 감소량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다리가 맞죠? 1500개가 있었는데 500개는 줄여놓고 1000개가 남으니까 그걸 잔액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딱 아다리가 맞잖아요. 1500으로 시작했으니까 1500에서 500 빼고 1000이 있으니까 1000을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내년 초에 기초재고가 될 거예요. 잔액으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붕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잔액 개념이에요. 얘는 감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어떻게 답을 운용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7번은 자동결산이라고만 써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원재료 보시면 장부 수량이 10,000개, 단가가 1,000원. 자, 실제 수량이 9,500개, 단가가 1,000원. 그러면 차이 보이시죠? 500개가 줄었죠? 마이너스 5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0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는? 1,000원짜리가 500개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정상. 정상 표시해보세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써있죠? 뭐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죠? 그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원래 50만 원이 줄었지만 그냥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원재료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공품 제품은 아무런 차이도 발생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결산이라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도 기말 재고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원재료 지금 몇 개 있죠? 9,500개 있죠. 9,500 곱하기 1000을 해서 950을 적으란 소리지. 그러니까 7번은 잔액만 찾는 거죠. 잔액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6번이랑 7번이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7번은 비정상 감모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결산이 원래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7번을 낼 확률이 높지. 근데 뭐 6번이라고 못 내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6번까지 대비하시라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에 비정상 감모를 얹으면 6번이 되는 거니까 네,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8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재고자산까지만. 자, 8번을 보시면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여 결산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뭘 해야 될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를 다 보시면 6번에 이게 정리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이걸 잘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 이렇게 물어보죠. 기말 재고자산 이게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남아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말 재고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붕괴는 올리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붕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6번이랑 7번이랑 8번에 보시면 전부 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말을 해요. 6번은 기말 재고자산 돼 있고 7번은 기말 재고액, 그리고 8번은 뭐 역시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얘는 자동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결산을 깔고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하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감모가 있을 수 있죠. 감모는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는 장부 수량 빼기 실제 수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수량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제 수량이 장부보다 많을 리는 없을 테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낸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수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 그랬죠.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 그럼 얘는 수량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은 그냥 자동 결산 가서 적는 거고 수량이 마이너스 되면 얘는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 결산, 얘는 수동 결산인데 정상 감모는 붕괴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 감모만 들어있으면 결국 붕괴를 안 해도 되니까 수동 결산도 없는 셈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정답이니까. 그리고 비정상 감모가 혹시 있다면 얘는 붕괴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신다면, 기말 재고액 문제를 보신다면 일단 기말 재고 잔액을 적는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정상 감모가 있다? 그럼 붕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6번밖에 없죠. 왜냐면 7번은 정상 감모밖에 없으니까 수동 결산이 없어진 거고 8번은 아예 말을 하질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8번만 보고 끝낼게요. 자, 8번을 한번 보시면, 자, 기말 재고자산에 기말 원재료 470, 재공품 덜 만들어진 제품 80만원, 기말 제품 163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고에서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걸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2번 보시면 추가 정보, 위 일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예요. 이걸 잘 봐야겠죠. 그럼 혹시 얘네들을 더해야 되면 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주제인데 밑에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건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건데 재고자산을 파악할 때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루트죠. 한 개 얼마지? 몇 개 있지?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수량 눈으로 확인하는 건 창고에 있는 거죠. 창고에 있는 거. 근데 창고에 없는데 내 거인 것도 있거든요. 그걸 찾을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번 자료에는 이 수량 단가를 다 곱해놓은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를 2번에 빼놓은 거죠 지금. 추가 정보를. 그걸 해볼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뭐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A가 B한테 물건을 판다고 할게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먼 거예요. A랑 B랑 나라가 다른데 둘이 엄청 멀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뭐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결산해야 되죠. 12월 31일이 됐으니까 결산을 해야 돼. 근데 이 물건은 A한테도 없고 B한테도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물건은 누구 거에 속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A 쪽을 선적지라고 합니다. 선적이 배 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건을 보내는 쪽이 배에다 물건을 실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선적지, 여기가 뭐 도착지, 목적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시점을 말해요. 주인이 바뀌는 시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2번의 첫 번째 점을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이죠. 그럼 매입 표시하고 1번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A가 매출을 하고 있는 거고 B가 매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B예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B라는 걸 알 수 있죠. 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물건이 바다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 있죠. 도착지 인도 조건에 2번이라고 쓰세요. 매입이 1번, 도착지 인도 조건이 2번. 이 두 개를 조합해 볼게요. 여러분은 B입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바뀌냐면 도착지에서 바뀌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물건이 오고 있죠. 오고 있습니다. 사고 있으니까 내가 사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건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야 내 거 되는 거죠, 그럼. 근데 도착 안 했죠. 그럼 누구 거예요? A 거죠. 그럼 내 거가 아니네. 근데 내 거가 아닌데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세 번째, 포함되지 않은 자료. 이거 3번. 그러니까 1번, 2번을 가지고 포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3번 보니까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죠. 그럼 어때요? 잘 했죠? 포함 안 해야 되는데 포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얘는. 가만히 있기. 그럼 두 번째, 수탁자한테 인도한 위탁 제품. 이 두 개가 이제 세트로 잘 나오는데 얘도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둘은 완전 엄청 투톱으로 잘 나옵니다.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두 명이 나와야겠죠? 위탁자는 부탁을 하는 사람, 수탁자는 부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부탁할 거냐면, 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주겠죠. 그리고 내 대신에 네가 좀 팔아줘. 너 물건 잘 판다며 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내 물건을 수탁자가 갖고 있죠. 근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너 내 거 얼마 갖고 있더라?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더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창고에 없는 것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수탁자에게 인도했다라고 하니까 난 위탁자겠네요. 그쵸? 수탁자한테 위탁한 제품 1,400을 보냈나 봐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500 갖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1,400을 갖고 있었는데 900을 팔았다 그랬죠? 그럼 5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건데 포함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해야지. 그래서 이 500은 갖고 가서 제품 1,630만 원 있죠. 그 옆에다가 플러스 500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 화살표를 하셔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는 거다. 요거를 그 1번 자료 옆에 있죠.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옆에 빈칸에 이걸 써주세요. 이게 수량 단가라고. 그러니까 470, 80만원, 1630만원 이거 각각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나온 거죠. 왜냐면 이건 창고 가서 수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걸 1번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1번. 그리고 2번 자료, 추가 자료 있죠. 이게 플러스 알파잖아요. 1번이 수량 단가고 2번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을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죠? 더할지 말지 판단부터 하고 더해야 되면 더하고
안 더해야 되면 안 더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미 더해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마디로 답이 완전 바뀝니다. 지금 2번 추가 정보 옆에 위1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함된 자료임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사고 있는 내 거 아닌데 포함이 돼버리면 빼야 되죠. 더하면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더해야 되는데 더해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3단계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도착지 선적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회계의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거죠. 그냥 상식적인 선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내일은 유형변환부터 해서 곧 끝날 것 같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메인 매출에서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건 거의 다 끝났다 보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